자, 24페이지에 24번 62페이지. 자, 위험의 관리에 항상 최고봉은 요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좀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 말이야. 시험에. 자, 투자가 하나에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뭔가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정의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건 요 놈이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몰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나가보자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모든 위험이 제거되느냐. 일단 논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 모든 위험이 제거되느냐. 직감적으로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자, 요놈이 포인트예요. 자,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좋아해서 삼성전자 주식에 이렇게 몰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부실해지면 내 자산도 부실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몰빵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거 요 삼성전자의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섞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다른 걸 섞는데 A 회사의 주식을 섞을 것이냐 B 회사의 주식을 섞을 것이냐, 이게 자산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자산을 어떻게 묶어야 될 것이냐, 자산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포트폴리오를 뜻하고. 그럼 보자고요. 자,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얘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위험은 그냥 번역이 독한 위험이죠. 독한 위험. 그 비체계적인 위험은 덜 독한 위험이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독한 놈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나오면 항상 뒤쪽이 제거할 수 없다고 나와야 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덜 독한 놈이니까 포트폴리오로 뭔가 제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해설해보자. 여기 쉬운 주제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은 시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인데, 우리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우리 어른 같은 거 해볼게요. 어른 같은 것은 여기 하나의 자산인데, 개별 자산이라고 치면 이 어른이 갖고 있는 위험은 뭡니까? 뭔가 금방 녹기 쉽다,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얼음이 잘 녹지 않도록 어떻게 결합할 수 있어요? 얼음을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넣는다든지, 얼음에 아이스팩을 같이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 개별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은 낮출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고등어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고등어. 근데 고등어는 생선이라 금방 쉽게 상하잖아요. 그러면 고등어가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얼음을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뭔가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항상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낮출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위험해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치면 시장은 굉장히 거대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일개 투자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주식시장에 비교해서 우리 요 일개 투자자들을 개미 같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이 일개인인 개미 투자자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는 참 독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항상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덜 독한 위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론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이게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거죠. 항상 뭐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할 수 있고, 체계적 위험, 시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추제. 이거 OX를 하는 방법은 비체계적 위험이 나와. 그러면 덜 독한 놈이야. 그럼 뒤쪽은 반드시 제거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고, 체계적인 위험이 나오면 볼 필요도 없어. 뒤쪽은 무조건 제거할 수 없다고만 나오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논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즉 삼성전자의 주식에다가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이 묶음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두 개를 딱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뭔지 모르지만 동일한 자산끼리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동일한 자산끼리 묶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동일한 걸 묶어서 뭔 의미가 있냔 말이죠. 동일한 거. 그래서 요새 그래서 우리 저기 강사 선배들이 요새 아주 그냥 죽을라 그래요. 예, 강사 선배들이 유일한 낙이 강의 끝나고 오후 특강 끝나고 누구 만나서 저녁밥 먹으면서 반주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그렇죠. 예, 많이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수업을 하면 못 먹어 무조건. 집에 그냥 가야 돼. 문은 연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간 수업이 없으면 이게 동일한 술고래들이에요. 술고래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멤버가 한 2명이면 한 서너 명이 있어야 즐거우니까 5인만 안 되면 아무튼 채워갖고 가. 5인 이상 금지니까 4명. 불러요. 야, 우리 말이야 딱 반주로 야, 밥 먹고 딱 8시면 코로나니까 딱 8시면 인날 테니까 야,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 아니, 가. 될 것 같아? 똑같은 술고래들 모여있으면 절대 8시 안 나온다고요.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10시에 사장 양반이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묶어봤자 절대 변화가 없듯이 똑같은 자산 묶어봤자 변화가 없어요. 위험을 낮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만 뭔가 보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완의 역할을.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된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산. 그래서 서로 다른 자산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이게 바로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게 상관계수라는 거고. 그냥 요 놈을 이해해 줘야 돼. 요 놈을. 자, 그럼 해볼게요. 제가 요 포트폴리오 나오면 요 사례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삼성전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애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A 회사의 주식을 묶을 것이냐 B 회사의 주식을 묶을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실무적으로는 서로 다른다.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뭘로 확인합니까? 그럼 항상 눈으로 확인해요. 즉 외형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외형으로. 그런데 이 투자에서는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요걸로 확인해요. 이게 외형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익률의 변화로 서로 다른지 유사한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 투자에서는 외형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목적이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의 변화 요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지금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삼성이 수익률이 올라갈 때 반대로 이렇게 꼬꾸라져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관계가 있고, 자, B 기업은 삼성이 올라갈 때 같이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회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직감적으로 어떤 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요 수익률이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는 요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쪽은 서로 유사한 자산이 되는 거.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거야. 항상 우리는 포트폴리오 자산을 묶을 때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어야만 뭔가 보완의 효과로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서로 다른 자산입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작동을 하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니까 이 반도체 회사고 이 B기업이 반도체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결국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니도 망하는 거고 이쪽이 흥하면 여기도 흥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그죠 비슷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여기 반도체 회사라면 이쪽은 자동차 뭐 현대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을 묶어놓으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경기로 먹고 사는 거고 자동차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반도체 경기로 먹고 사는 거니까 뭔가 최소한 그죠 손가락을 빨 일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입에 풀칠을 못할 일은 없다 이런 거죠. 네. 자 그게 바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경제학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상관계수라는 걸 측정한단 말이에요. 상관계수. 근데 이 상관계수라는 건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이게 공식만 놓고 보면 책 거의 반 페이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상관계수라는 걸 저희들이 뭐 종이에다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상관계수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 방향 이런 걸 조사해서 수치화한 값이다. 딱 요 정도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딱 요 정도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할 때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상관계수는 부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부호냐 플러스 부호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경이에요. 자, 삼성전자 수익이 올라갈 때 A회사의 주식 수익률은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항상 반비례 관계를 우리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관계 하면 반비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 비례 관계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쪽이 항상 플러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반대로 작동을 한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의 변화가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 되는 거고 요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이 서로 유사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수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값이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 서로 엇갈린다. 반비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값은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비례 관계니까 서로 유사한 자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결론 하기 전에 자, 오른쪽에 기출지문 포트폴리오 논점 1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논점 1. 자, 보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분산 효과는 이게 위험 분산 효과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예요. 위험을 낮추는 효과. 위험을 분산해서 낮추는 효과는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딱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돼. 상관계수라는 거. 자, 그런데 두 자산 사이에 측정되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과 그런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항상 맨 끝에 있는 플러스 1을 암기해 줘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마트에서 1 플러스 1. 자, 대부분 1 플러스 1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안 팔리는 상품?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저게 1 플러스 1 사봤자
안 먹어. 대표인 게 꼭 저기 우리 선배님이 하나가 편의점에 가면 떼자와 뭐 이런 게 있어요. 밀크티. 왜 나는 그 먹지도 못하겠구만. 2+1으로 해 걔는 2+1. 그래서 반드시 그놈을 사갖고 와서 세 사람 가면 꼭 하나씩 이렇게 손에다 안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제발 선배님이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세요. 우리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1+1 하면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놈을 하나를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1+1이라고 해서 내자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렇게 하나 더 갖고 오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을 때 갖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 해서 +1이 나오면 동일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연산 코드란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1부터 +1 사이인데 +1 값이 나옵니다. 그럼 1+1이야. 동일한 자산 갖고 오라는 거구나. 이쪽이 완전히 동일 자산인 거야.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1은 완전히 서로 다른 자산이고, 그럼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지향해야 돼요? 다른 걸 묶어야 되니까 -1 쪽에 가까운 걸 뭔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이라면 분산 투자 효과는 없고, 자, 우리 4번은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완전한 음이니까 1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체계적인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도 줄일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0까지도.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의 효과는 상관계수가 어떤 자산끼리 결합할 때, 작은 자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값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이항이면 어디에 가까운 자산? -1에 가까운 자산을 선택해야겠죠. 이게 작은 자산이라는 게 수치가 작은 것끼리라. 자,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이 상반된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잘 나와요. 우리는 서로 다른지 여부를 뭘로 확인해요? 수익률의 변화. 근데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상반된데, 그러면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산끼리 묶어야만 효과가 좋은 거죠. 좋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이거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묶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 상관계수가 이항이면 마이너스 값, 요걸 선택해야 되고, 자, 마이너스 값 중에서도 뭐가 제일 -1에 가까운 자산끼리 묶을 때 효과가 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과 뭔가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A 회사 주식, B 회사 주식,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학자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자산의 결합을 찾습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를 측정해요. 근데 이 상관계수는 종이대가리에다가 우리가 풀 수 없는 계산이에요. 이게 컴퓨터로 뭔가 여러 가지 걸 돌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봤더니 S와 A가 0.7,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2, 여기가 플러스 0.4,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인 자산끼리 묶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 두 개, 둘 중에 하나를 묶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하나만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항이면 끝쪽으로 -1에 가까운 요 놈을 묶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로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결국 S라는 삼성전자에 뭘 묶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A를 묶는 게 유리하더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1+1이죠.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은 수익률의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묶으면 효과가 없다. 요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됐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최적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자,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게 어려운 또, 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 요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야.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지점? 접하는 지점이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요것만 딱 하나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럼 요거 이번에는 한번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포트폴리오는 뭐 우리 일반적인 내용, 투자 내용처럼 뭔가 종이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A 회사를 묶으면 이게 포트폴리오 A라고 하잔 말이에요. 삼성전자에다가 B 회사를 묶으면 포트폴리오 B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와 실질적으로 묶을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몇 가지나 되냐? 그럼 진짜 5만 7천여 가지야. 왜 이러냐? 그럼 보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2천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상관계수를 측정할 때 절반은 플러스, 절반은 마이너스라고 치면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걸 묶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만 해도 1,000개야. 1,000개 회사가. 근데 회사를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A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 S에다가 이렇게 B를 묶을 수도 있고, 쭉 이렇게 하나씩 묶을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A, B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C 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어떤 주식을 묶어야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쭉 이렇게 나열해요. 누가? 우리는 못해. 컴퓨터가 쭉 나열을 해. 그리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해요. 뭐 10%, 5% 이렇게 측정이 되면 가상의 평면을 만들어요. 한쪽은 수익을 기록하고 이쪽은 위험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10% 수익 10% 한 요 정도 되겠는데 위험 5% 요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탁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포트폴리오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B의 경우에도 뭔가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다가 탁 기록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측정해서 여기다 딱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놈이 몇 개가 있다고? 5만 7천여 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컴퓨터가 막 찍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다른 말로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의 고구마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잘 물어봐. 야, 포트폴리오들을 이 가상의 수익과 위험의 평면에다가 표시했더니 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고구마 형태가 나타나냐? 잘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야? 고구마는 항상 이렇게 세 있잖아. 이러지 말고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건, 수익이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 이쪽도 오른쪽으로 가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갈수록 뭐도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단 말이에요.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줄을 쭉 끄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네. 여기다 이렇게 한 줄을 쭉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고정이에요? 위험의 하나의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동일 위험선상이에요. 위험이 딱 고정되어 있네요. 특정 위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위험이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한다? 수익이 큰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원리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또
이렇게 한 줄을 쭉 끄서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수익의 특정 수익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수익이 동일한 라인이에요. 그러면 동일 수익이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는 거야?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뭘 적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뭘 적용하고 있어요? 무슨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며 동일 위험이면 수익이 제일 큰 거, 동일 수익이면 위험이 제일 작은 거 해서 항상 어떤 것들이 나오냐? 맨 가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결정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요 라인이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그나마 선택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최고의 수익을 뜻하고 동일한 수익이라면 최소의 위험을 갖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불러요. 이 효율적 전선은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효율적이라고 선택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포트폴리오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선택하면 되는 거야? 요 라인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요 라인에도 지금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결국 여기에 있는 A라는 포트폴리오하고 여기에 있는 B라는 포트폴리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그럼 이것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요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는 또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투자자의 성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 성향. 근데 투자자 성향을 비교해 볼게요. 자, A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B보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수익, 저위험이에요. B에 비하면. 자, 그리고 B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수익, 고위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래요. 자, 갑이라는 투자자가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 수익을 보고 선택했겠어요? 저 위험을 보고 선택했겠어요? 그렇죠. 위험이 낮은 걸 보고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이런 투자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보수적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은 B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 B를 선택했다는 건 고위험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고수익을 보고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뭔가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다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높은 수익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선택이 보다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즉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는 결국 투자자의 성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딸랑 해놓으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 이런 걸 줘요. 여기 지금 갑이 선택한 게 A니까 A라는 거, A에 자, 갑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줘요.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은 경제학에서도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무차별 곡선이 뭔지는. 그러니까 뭐만 꼭 기억해 주면 되냐.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나오면 갑이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을 뜻한다고 이해해 주면 돼요. 투자 성향을 뜻한다고. 갑이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을 뜻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갑은요,
갑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A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애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 성향에 맞는 A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줘요. 그리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투자자의 성향을 뜻하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야. 효율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무차별 곡선과 접한다 이 말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대안을 하나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다 이런 거죠. 됐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해석을 해주면 돼.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포트폴리오 중에 그나마 뭐 하다는 애들이야. 투자하기 효율적인 애들이고 그 안에서 무차별 곡선이랑 접한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뭘 뜻하니까? 투자 성향을 뜻하니까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걸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포트폴리오 논점 3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거 한 번만 읽어보자. 자, 포트폴리오 논점 3. 자, 1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이해했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 자, 2번을 또 한 번 더 봐요. 2번 효율적 전선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이게 뭐 같아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결국 포트폴리오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번 보시면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찾은 효율적인 애들에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투자 성향이 만나는 부분에서 결정이 됩니다. 딱 1번, 2번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 왼쪽. 자, 왼쪽. 논점 정리. 자,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논점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럼 어떤 것만? 비체계적인 것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중요하죠. 항상 자산을 어떻게 조합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이 서로 다른 자산끼리. 서로 다른 자산끼리.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더라?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리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항상 어떤 것끼리 묶는다? 마이너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자산끼리 묶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밑에는 상관계수가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조합하는 게 유리하다. 딱 요거 하나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셔. 그러면 이제 육계수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관련된 게 나오죠. 자, 중요한 건 여기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새 계산 문제, 수식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좀 넘겨. 아니 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주제들을 먼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시험에 뭐 10대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 얘도 요새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넘겨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투자 분석 기법으로 할인법하고 이제 비할인법이 나오는데 이게 거꾸로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25, 26, 6개수하고 투자의 현금 흐름을 뭔가 현금 흐름을 해야만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6개수나 현금 흐름까지 하고 요걸 버려버려. 할인법과 비할인법. 반대로 해야 돼. 반대. 6개수하고 우리 저기 투자의 현금 흐름 이런 거 몰라도 이건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험이 많이 나오고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는 거야. 오늘 3월달에 처음 왔어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제가 월요일날 새벽인가 최소한 이번에 강의는 제가 뺄 거니까 최소한 기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암기 누워서 암기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저 암기하라고 영상 짤강 올려놓으면 그런 거 활용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럼 항상 어떻게 활용해요? 집에 간다. 일단 소주 한 잔 먹고 욕 깔고 누워요 이렇게. 예? 그리고 투자의 현금으로 뭐가 짤강 만들어 놨대. 한 1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영상을 딱 옆에다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있어 눈 감고. 그러면 제가 주저리 옆에다 속삭여. 그러다가 그냥 픽 자면 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자꾸 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꿰일 수 없다고.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바로 들어가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법이라는 게. 자, 봤더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제가 투자 사례를 하나 넣어놨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현재 100억을 주고 부동산을 사요. 이게 비용이겠죠? 비용이 100억 들었어요. 그리고 1년간 보유해요. 1년간. 이렇게 1년간 딱 보유한 다음에 기간 말, 그러니까 1년 말에 시장에 다시 되팔아요. 이게 121억이에요.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면 100억 주고 지금 부동산을 샀고 살 수 있고 1년간 보유를 해서 다시 되팔면 121억에 되팔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분석한다는 거야?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걸 말해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투자 대안으로 내가 얻는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예요? 121억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121억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총 비용은 투자 금액 100억이고 그러면 결국 내가 얻은 성과는 순이익으로 얼마예요? 21억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비할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할인법. 자, 그런데 이 비할인법은 이론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론은. 이게 뭐냐?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두 금액은 이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생 시점이 다르다면 이 두 금액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100억은 현재 발생한 비용이고 이 121억은 1년 만에 지금 되팔고 있으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시점이니까 이 발생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요걸 지금 우리는 직접 빼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왜? 발생 시점이 다른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자, 내가 연신내역에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학원을 오려고 봤더니 어떤 돈 엄청 많아 보이는 신사가 중개사 공부한다니까 내가 용돈을 줄게 이런다고. 용돈. 근데 용돈을 얼마 준다고 하냐? 세상 1억을 준다는 거야. 땡큐야. 뭐 준다는데 뭐 일단 노 땡큐 할 게 뭐 있어요? 땡큐야. 그런데 다만 나에게
시점을 선택하라. 시점을. 오늘 1억 받을래? 10년 후 1억 받을래? 이렇게 시점을 선택하라 그래. 그럼 나는 주저없이 10년 후 1억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돌 플러스 I잖아요. 당연히 뭘 선택해요? 현재 1억을 주세요라고 요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요걸 보는 순간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돈과 이 돈은 금액은 똑같아. 근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시점만 차이가 있잖아요. 시점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1억을 선택했다는 건 똑같은 1억이지만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는구나.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두 금액은 절대 그냥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 할인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인법이. 그래서 이 할인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뭘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건 현재 시점으로 수익과 비용을 다 일치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거. 그냥 현재 가치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 하는 게 할인법이야. 뭐 하려고 현재 가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현재 가치 합니까? 그러면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얘가 현재 비용이고 얘가 1년 후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특정 시점을 어디로 맞추냐. 그럼 항상 나는 투자를 할까 말까를 어디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어디로? 현재 시점으로 뭔가 환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런데 얘는 현재 투입된 비용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요런만 뭘 해주면 돼요. 뭔가 살짝 현재 가치를 해서 요 시점에 수익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원가와 비용의 원가로 투자를 분석한다는 건 수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 시점에 수익과 비용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뭘 분석하더라? 수익과 비용을 분석합니다. 이게 할인법이라는 거지 이게. 됐다? 됐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싹 정리를 하게 일단 한 8, 9분 정도 쉬었다가 할인법과 비할인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